선생님들 문제풀이반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3월달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학은 어떻든 저기 3월 17일 날 수업 조금 시간 내서 시간은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안 할 건데 실제로 정답 고르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찍기 이 강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때 제가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안 빠져야 될 게 청킹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가 재무 행정 이렇게 하듯이 지난번에 좀 봤을 거예요. 청킹 노트를 나눠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할 거니까 암기하는 방법하고 같이 넣어서 할 거니까 청킹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암기법하고 정답 고르는 법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5월달 잠깐요. 예. 4월 8일 날 국가고시 볼 때 한번 이걸 적용해 보라고 정답 찍는 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라고. 자, 그다음 이제 청킹하는 것도 좀 배우고 청킹에 대해서 4월 8일 날 한번 적용을 해 보고 해 보시라고 3월 17일 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예. 아, 그래요? 또 필요하시면 밴드도 말해 주시면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몇 명인지를 잘 몰라서, 만약에 몇 명인지 알면, 이거 청킹도 똑같이 제작을 해야 돼서. 인원수 2명 추가하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믿고 할 거니까, 만약에 그런데 안 맞으면 우리 선생님이 제작해 주시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조세 지출 예산제도, 자본 예산제도 뭐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해요. 조세 지출 예산제도, 자본 예산제도.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재무행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할 건지, 통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통제하고 어떤 게 차이라고 그랬어? 재량. 그렇죠? 자, 재량을 할 건지, 어떤 데 강조점을 둬야 될지, 돈을 쓰는 데 있어 통제의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재량의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근데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어느 쪽에 강조점을 줄까? 조세지출예산제도는 통제의 강조점을 두는 거야? 재량의 강조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봐야 돼. 조세지출예산제도는 통제 쪽. 그 밑에 있는 자본예산제도는 재량 쪽. 왜 그러냐면,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예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예산안 낼 때 같이 대주라는 거야. 같이 대주라는 거. 우리가 성인지 예산은 이 예산이 성 남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로 내라는 거죠. 이것도 그런 거야. 그런 거.
보고서로 내라는 거.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죠. 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안 해요? 또는 어떤 법인의 세금을 부과해야 안 해요? 세금 부과하죠. 법인세 같은 거 부과하잖아. 삼성에도 부과하고 다 부과하죠. 그런데 자, 대통령이 요즘 스타트업 키워야 돼. 그 스타트업의 세금, 법인세 부과를 많이 또는 IT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IT 기업에 있어서 법인세를 많이 감면시켜 주는 거.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조세 수입이 들어와 안 들어와? 조세 수입이 안 들어오죠. 이것도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에다가 뭘 해주진 않아. 내가 네 보조금으로 100억 줄게. 이렇게 안 했지만 일종의 이것도 그거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세금으로 도와준 거하고 똑같잖아. 그만큼 안 걷었단 말은 내가 줬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다시. 제가 선생님한테 100만 원 줄 거 있는데 100만 원 줄 거 있고 만약에 500만 원 받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를테면. 근데 500만 원 중에서 내가 400만 원만 받을게. 이 말은 다른 말로 100만 원 줬단 말하고 똑같을 수 있게. 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줬단 말하고 똑같죠. 그래, 좋아요. 선생님 다들 국민이냐? 쌤한테 500만 원 받아야 되고 쌤한테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쌤은 그대로 500만 원 받고 여기는 300만 원만 받았다. 그럼 내가 200만 원 혜택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이 세금이 예산이 나간 거하고 똑같아, 안 나가? 안 똑같아. 간접적이지만 예산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출한 거죠. 내가 돈을 쓴 거죠. 예산 계획서에는 그게 나와야 안 나와, 근데. 내가 준 적이 없잖아. 우리가 세출예산은 제가 만든 보통 예산하면 세출예산 어디에 돈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세출예산 하는 것은 세출예산은 내가 안 받았을 뿐이지 줬다는 건 없잖아. 세출예산은 내가. 그쵸? 그러면 자, 이제 미국 같은 건 그런 걸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에다가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럼 뭘 해줘? 그냥 세금을 감면해줘 버려. 그럼 보조금 준 거나 세금 감면해 준 거나 똑같죠? 내가 이 보조금이란 건 내 지금 뭘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근데 받을 돈을 안 받은 것도 일종의 도와준 것이 되겠죠. 똑같죠? 보조금하고.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거기 읽어봐요. 조세지출 예산제도에서 나온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예산상의 재정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제가 아까 보조금 같은 게 직접지출이죠. 이라면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에 해당된다. 돈을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안 받았으니까 간접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징수해야 될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불리며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의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직접 지출에 비해서 가시성이 낮아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거 입장에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잘 보여 안 보여? 자, 봐봐요. 세출 예산을 짜왔어. 여기 쓰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반도체 기업이 얼마 지원하겠다. 보조금 얼마 지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하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여기 삼성 대기업 같은데 보조금 줬네? 이거 보이죠? 근데 삼성에다가 받아야 될 돈 법인세를 깎아줬어. 안 받았어. 그럼 보여 안 보여? 여기는 안 나타나겠잖아. 안 나타나. 여기서는 줬단 말이 없겠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법률이 한번 제정되면 계속 유지되는 경직성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요즘 법인세 감면해 준다고 많이 이야기되죠. 이건 한번 해주면 어때? 계속해서 이를테면 법인세를 20%를 냈던 걸 15% 내는 건 사실은 보조금 준 거하고 똑같죠, 거기에. 그쵸? 근데 이건 15%는 매년 예산같이 보고돼야, 아니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결정돼 있어. 그대로 쭉 결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 감면은 조세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조세 지출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지원될 특혜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조세 지출, 원래는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데 경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후발주자, 옛날에는 후발주자였으니까 보조금 같은 걸 줬어요. 뭐 IT 반도체 업체 같은 데, 뭐 당연히 미국 같은 데서 뭐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 기업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 거기다 많이 돈 주면 다 이 기업에서 자기 나라 기업을 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번에는 뭐 한단 말이야? 슬며시 감세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하겠어, 안 하겠어? 거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저기 업체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또는 우리가 법인세 이런 거 감면하면, 자, 삼성은 15% 감면하면 엄청나게 크게 감면이 된 거죠. 액수로 따지면. 중소기업은 100만 원 5%하고 1조의 5% 같아요? 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낮을 수 있겠어. 거기 저소득층이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자, 조세지출은 이 수단이 등하고, 그래서 이제 조세지출 제도라는 예산 제도가 나와요. 조세지출 제도에 의해서, 조세지출 예산 제도에 의인데, 하나 빠졌네요. 조세제출 하나, 둘, 세 번째 조세제출 제도에 의해서 위하고 똑같이 나와버렸죠. 제일 위하고. 그쵸? 정확히 말하면 조세제출 예산제도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있잖아. 세 번째 칸에 조세지출 제도에 의의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의의야. 예산제도에 의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세를 감면했는지 우리에게 또 주라. 이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얼마나 감면시켜줬는지. 그러면 조세 지출 자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정하지만 조세 지출 예산제도를 함으로써 이런 빈익부 분익부가 일어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어 없겠어? 예산에 기록해라. 이걸 얼마나 감면했는지 하게 되면 감면을 함부로 못하겠죠. 의회가 보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 그 말이야, 쌤. 조세지출 예산 제도란 조세지출 내용과 규모를 예산서 작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행정부에 일임된 조세지출을 입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함부로 조세 감면 안 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조세지출을 예산제도 연역 보니까 1959년 서독에 처음 발표했고 67년 도입됐고 미국에서는 1974년 도입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조세지출 보고서를 도입해서 운영됐고 2011년부터는 작성을 의무화했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다 제출할 건 예산안 말고도 조세를 어떻게 감면해줬고 조세는 어떤 거 어떻게 걷었고 이런 것들도 매년 제출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게 되면 행정부에서 서로 간에 이 짬짬해가지고 알았어 감면해주고 이렇게 못하겠죠. 솔직히 국민 입장에 생각하면 법인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들은 꼬박꼬박 다 세금 다 내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뭐 수출 부응한다고 저 법인세 감면해주고 뭐 감면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이쪽 입장에서는 돈을 똑같이
쓸 땐 똑같이 쓰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감면 안 해주고 선생님만 감면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부분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얼만큼 감면해줬는지, 감세해줬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라는 거야. 그게 조세지출 예산 제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통제할 목적이야, 재량을 줄 목적이야. 그래서 통제할 목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밑에 보니까 조세지출 예산 제도 적용과 효용을 보니까 불공정한 조세지출을 폐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재정부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겠죠. 쭉 읽어보면 금방 알겠고, 한계로는 거기 밑줄 쳐진 거 보니까 조세지출에 대한 신축성이 저하돼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할 때도 있겠죠. 조세를 좀 감면해 줘야 될 때. 그럴 때 함부로 감면해 줄 수 있겠어 없겠어? 한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대외적 뭡니까? 공개시 무역. 아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게 펼쳐지면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미국에서 딱 보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자기 나라 거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반도체 업체는 감면해줬네? 이게 공개됐다고 생각해봐. 미국은 당장 뭐 하겠어? 불공정 무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공개될 때 문제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도 돼. 통제를 위한 거고, 조세지출이 어떻게 조세 감면이 됐는지에 대해서 내한테 뭐 해라? 보고해라. 이런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37번 문제만 살짝 보고 35, 37, 35번, 34, 35인가요? 응. 조세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지방 구급입니다. 1번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제공한 혜택을 재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것 맞죠? 세제 지원해 준 거, 아주 세제 감면 같은 거 해준 것도 예산 지출의 일종으로 본 거죠. 그 다음, 예산 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 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간접, 맞죠?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 아까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자, 아까 조세지출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어? 비과세도 있었고,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쵸? 이런 거 다 있었죠? 쌤, 23번 위에 봐봐. 23페이지 위에.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 이걸 다 뭐라고 그랬어? 조세지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세액을 공제해 주거나 과세 이연이라고 그래요. 과세 이연.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기업체 같은 것에 과세를 붙여야 되는데 이 기업체에 물건을 샀어. 물건을 사버리니까 세금 낼 때는 없죠. 그러면 이거 물건을 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과세, 연기해 주는 거예요. 과세하는 걸 저희 뭐 할 때, 팔 때까지 연기해 준다. 과세 이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뭘로 들어간다? 조세에 들어간다. 조세 지출에.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조세 지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4번이 틀렸고, 35번은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출 수 없겠구나. 자, 1번, 2번 맞고 3번 조세지출 예산 제도에는 그래서 조세를 3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고 올해 어쨌고 내년에 어떨 거고 세 가지를 다 해서 제출해야 돼. 자, 자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 3번 보니까 당해년도, 직전년도, 당해년도, 그 다음 다음 연도까지 해야 돼.
세 연도에서 걸쳐서 제출해야 돼요. 예정서까지. 그래서 사실은 35번 문제를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세 가지 연도를 다 계산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작년, 올해, 내년 것까지. 내년에 어떻게 할 것까지 예산해서 제출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 같은 데서는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봐봐요.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조세 지출로 예산 지출로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죠? 그 방법에는 조세를 감면해 주든 세액을 공제해 주든 그 어쨌든 세금에 대한 혜택을 하는 건 다 조세 지출로 본다. 한마디로 조세를 감면해 준 것도 예산 지출보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이렇게 불린다. 그리고 이건 뭐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조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 그쵸? 조세의 형평성도 가질 수 있다. 단, 이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무역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다. 또, 아무래도 신축적이지 못하겠죠? 그 다음, 자본예산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자본예산 제도 봐봐.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본예산은 바로 없네. 미안. 온실가스 참여예산 이것부터 먼저 나왔네. 27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자본예산은 어떤 거냐면 거기 봐봐. 제일 위에 그림으로 표현했죠. 경상지출은 조세, 경상적 조세. 자본지출은 국공채, 차입을 통해서 하는 걸로. 자, 경상지출 같은 경우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적자재정을 쓸 수도 있고 긴축정책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 예산을 적당하게 해서 자본지출의 체계적 분석을 한다. 이건 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집 같은 거 한번 우리 쌤들 집을 옛날엔 사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좀 집값이 나라에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집을 구입하려고 그래봐. 근데 쌤들 봉급으로 구입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죠. 그러면 쌤들이 구입하는 어떤 거? 수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다. 생활비나 이런 여러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경상적인 거 맨날 나가는 거. 경상적이라는 건 맨날 나가는 거야. 임금 같은 거 그래서 경상적 지출이라고 그래. 매일 나가야 되잖아. 우리 회사 운영할 때 직원들 임금 맨날 나가야 되잖아. 이것에 맞춰. 대신에, 그러니까 조세는, 국가의 수입은 조세잖아. 그냥 경상적인 거, 아까 국방에 쓰이고 뭐 쓰는데 그거 맞춰. 그런데, 여기 어떤 건, 거기 있는 거 수입에다가, 자본 지출하는 거. 경상 지출이 아니라 무슨 지출이야? 자본 지출은 뭘로 한대? 국공채로 한대.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집을 구입하려고 그래. 그럼 봉급으로 구입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못 내는 거야. 대출 받아. 대출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거야. 집. 여기는 대출이죠. 대출. 이야기하자면 대출 받는 거야. 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는단 말은 국가 입장에서 국공채 하는 거죠. 국채 발행하면 대출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안 내요, 은행에. 내고 돈 좀 빌리는 거잖아. 대출도 은행에다 우리 돈 내고 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사? 집을 사. 근데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오를 거니까 어차피 대출하고 비싸게 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
지금 만약에 투자,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투자적인 것 부분이야. 자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R&D 사업, 우리가 투자하고 뭐 이런 R&D 사업 같은 건 당장 이익이야, 장기적으로 이익이야. 장기적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봐봐. 이를테면 우리가 조세로는 도저히 뭐 R&D 사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거 못해. 왜냐하면 거의 뭐 하기도 바빠. 국방비, 뭐비 이런 거 쓰기도 바빠. 그러니까 뭐를 해서 국공채에서 R&D 뭐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자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볼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래서 적자라고 표현돼 있죠. 적자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인 데서는 균형을 이루고 자본 지출은 이 어디에서만 여기는 여기대로 회계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회계를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R&D 말고도 SOC 사업 같은 거 우리가 크게 뭐 경부선하고 막 이런 거 하면 KTX 막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적자가일 거야 하면 흑자겠어. 처음부터 흑자는 어디가 있어? 처음은 적자겠죠. 그래서 이걸 그런 거 하려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걸 국회가 이렇게 나눠버리면 사실은 국회가 통제법보다는 행정부가 좀 알아서 적정히 좀 알아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재량적으로 좀 사용해서 뭐 이 국공채 더 많이 발행해서 들여오고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본회사냐. 그럼 자본회사는 우리가 재정이 안정되기보다는 재정이 조금 불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국공채를 많이 발행해서 들어오면. 자, 좋아. 그럼 다 양보하고 이것 마찬가지. 우리가 집을 샀는데 집이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대출 받아서 우리가 주식했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죠. 떨어질 가능성도 많죠. 집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쌤들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연끌해서 샀어. 지금 어때? 난리 났잖아. 그럼 그분 집을 보자면 적자겠죠. 지금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겠잖아. 자, 그래서 거기 봐봐요. 그래서 봐봐, 자본회산 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서 세입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을 분리게 대하여서 경상적 지출은 정상적으로 충당하고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 발행 등 뭘로에 차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 제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 특징 보니까 불경기 극복의 수단이야. 불경기가 오면 남한테 빌려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뭐 하겠어? 국공채 발행해서라도 거기 뭐 스타트업을 막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IT 기업을 막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국가 순산한 상태의 증가은 불변이라는 논리의 입각에 있는데, 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왜냐하면 장기적 사업의 수혜자는 미래세대이므로 국공채 발행을 하는 것도 미래세대가 국공채는 미래세대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 장기적 균형을 중시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당장은 뭐가 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할 것이다?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거기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효용과 한계에서 보니까 효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본의 지출 후 과학적 전문적 분석이 가능하고, 그 밑에 3번 보니까 적자에 의한 자본에서는 경제 불안 극복을 위해서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밑에 봐봐. 한계는 자본 예산이 포함되는 지출 후 범위가 모호함으로써 남용할 수 있겠고, 3번 보니까 경제 안정을 해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장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많이 빌려오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문제가 나왔는데, 자, 36번, 37번. 자, 자본회사는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36번 답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지금 답 몇 번? 지금쯤 말해 주셔야 되는데. 몇 번? 2번이라고 그랬잖아. 재정 안정화가 된다고 그래서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자, 지금 영끌족 재정이 어떻게 됐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 그냥 대출 안 하고 쭉 살았으면 재정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죠. 자기 법만큼 썼으면, 국가도 법만큼 그냥 투자 많이 안 했어도 되겠죠. 그 다음 37번은 가장 적절한 건, 경기 침체 시에는 적자 예산을, 국공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적자 예산해야 되고, 자, 경기가 과열되면 아무래도 흑자 예산을 짜야 되겠죠. 수입을 더 많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축되게 해야 되겠죠. 자, 봐봐. 불황이야. 그러면 호황이 되게 하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국공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정부가 많이 돈 써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거기같이 호황입니다. 과열이야.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그럼 이거 꺼야 되잖아. 꺼야 되면 국공채 발행해야 되겠지, 안 해야 돼? 빨리 갚는데 주력해야지 발행하면 안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을 거꾸로 말하고 있죠. 경기 침체 시에는 적자 예산, 경기 과열 시에는 흑자 예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번은 공채 차입금으로 미래 운영비에 직접, 미래 운영비라는, 운영비는 경상경비니까, 자, 이 공채 차입금을 공채로 빌려온 것으로서 사회 간접 자본 등 자본에 쓰여야 되겠죠. 자본 지출에 사용돼야 되겠죠. 이건 이 말을 알아야 돼. 미래 운영비라는 것은 경상비야. 경상비.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써서는 안 되고. 3번이 자본예산 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 사정을, 이거 나왔었죠. 가능하게 한다. 4번은 왜 틀렸어? 그래, 그게 계속 나오잖아. 그게 포인트니까.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이게 답으로 나와. 경제 안정화 기능을 촉진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 자, 이 제도가 나온 이유가 불황 때문에 나왔어. 불황 때문에. 그리고 아까 흑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자본예산을 흑자를 짜보지는 않아. 자본예산을 할 때는 불황일 때만 해, 보통.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적자로 짜요. 그래서 거기 표에도, 우리 그림에도 적자로 나와 있죠. 거의 대부분 적자를 많이 해. 그래서 뭐 하려고? 아무래도 좀 경기 좀 부흥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 자본예산. 그러니까 잘 봐요. 조세 지출하고 자본예산은 전혀 좀 상반된 거죠. 근데 이런 말들 정확히 모르고 답을 고르려고 그러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예산 제도고, 그래서 야, 조세 누구에게 감면했는지 나한테 보내와. 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자본예산은 경상예산, 자본예산 나눠서 너네 행정부가 좀 어느 정도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뭐해서 사용 예산을 좀 국공채 발행해서 예산 좀 많이 경기 좀 활성화 시켜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까지 내가 간섭 안 할게. 이런 말이죠. 이런 건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도 되는 거니까. 재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행정부의 재량적인 측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맞췄어요? 3번입니다. 다 설명해 줘서 맞힌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이제, 42 성인지예산제도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갑시다. 아까 조세지출예산제도, 응? 선생님 23번, 23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봤었죠? 조세지출은 어떤 겁니까? 조세를 함부로 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산업에 조세를 함부로 함으로써 불평등한 것 막으려고 한 거였죠.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뭐냐면 예산을 지출하는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성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남성에게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물론 민영이 많지만 국가가 지어진 것도 있죠. 자, 선생님들 화장실 가면 어떤 풍경이 있어? 화장실 가봤어. 어떤 풍경이 있어요? 화장실 가보면 남자들 줄 서는데 봤어 안 봤어? 거의 안 보죠. 줄 안 서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줄 서죠. 그럼 화장실 개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 화장실 개수나 거의 비슷해요. 단 남자는 서서,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좀 해서. 근데 실제로 이거 예산 제안할 때 심상정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심상정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게 통과돼서 국가재정법에까지 규정된 게 우리나라 최초니까. 물론 그 취지는 많이 반영하자는 건 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는 줄 서고 화장실에서 왜 했냐 그랬더니 여기도 300억 들였고 여기도 300억 들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똑같이 들였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똑같이 들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게 평등할 거냐, 똑같은 거냐. 물론 300억이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은 훨씬 많은 뭐가 필요해? 화장실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해야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이 거기 화장실 본다고 행복합니까? 남성들 화장실 보면 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똑같이 생적 현상을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혹시 이런 불평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뭐해라. 예산을 쓸 때마다 생각하면서 예산을 사용해라. 혹시 그러면 예산을 제가 건설회사하고 또는 학교를 건축할 때도 학교에서도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겠죠, 화장실이. 그럼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는 이건 평등한지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뭐해서 예상해 보거나 또는 그런 비용들을 한번 같이 제출해 봐라.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화장실 뭐라 그러면 여기 300억 썼고 여기 300억 썼는데요? 그럼 마치 평등한 것 같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평등해 안 평등해? 안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따로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아까 조세지출 같이 보고하는 거야, 보고. 이 예산이 이렇게 썼더니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쓰게 되면 남성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여성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있고 이를테면 남성에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는 기다리지 않고 했으니까 훨씬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혜택이 훨씬 효과가 더 높겠죠. 300 쓰더라도 여성에게는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 같은 걸 한번 계산해서 내한테 뭐 해봐라?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해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 봅시다. 성인재산이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적인 양성평등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과정의 성주류와의 적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의 중립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예산은 항상 성의 중립적으로만 하면 된다. 300을 부담하면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면 다르게 대해줘야 되겠죠. 즉 기존의 예산은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불평등 효과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특징 제일 밑에 남녀 평등 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제도고, 호주에서 1984년 처음으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꼭 알아두십시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와 기금임도 들어갑니다. 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뭔 말인지 아까 뭡니까? 조세지출 예산제도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라는 거야. 가져와라. 이를테면 자본예산제도는 어떤 제도의 일환일 수 있지만 조세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보고서를 같이 내라. 예산안 낼 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기 봐봐요. 그럼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짜느냐? 거기 봐. 해당 규정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26조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해서 정부는 예산에서 여성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그 다음 거기 2항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자, 뭐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성인지 예산서는 협의해서 어떤 걸 쓸 건지 기준을 정하는 거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해요. 아까 화장실 같은 거, 이를테면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의 장관이 작성을 한다고. 자, 그러면 거기 4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고. 2번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한다고 돼 있죠. 협의하고 그 다음 누가 작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죠. 그 다음 43번 풀어보시면 자, 답은 나왔죠? 몇 번? 2번. 좋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이라는 것만 조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이건 한번 생각해. 통합재정. 왜 나왔는지만 알면 됩니다. 통합재정은 통합예산 통합재정에서 28페이지. 통합재정은 왜 나왔냐면 이것만 알면 됐어요.
통합재정은 우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나왔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금 예산에 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아까 자본예산, 조세, 지출예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했죠. 이 두 가지 확실히 구분했죠. 조세 지출예산은 조세 감면하는 것은 다 예산, 일종의 예산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감면했는지 보고서 내라. 그것도 3개년도, 작년도, 올해, 내년도 것까지. 그쵸? 어떻게 할 건지 내라. 그 다음 자본예산은 경상 자본 지출 나눠서 자본 지출은 니네 그냥 국공채 발행해서 경기 불황이니까 국공채 많이 발행해서 경기 호황되게 이 IT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좀 지원해라. 또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통합재정만 알면 되는 거야. 지금 세 가지 다 헷갈리잖아. 통합재정은 다음 시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나왔어. 통합재정.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 예산은 기금은 빠져 있다고 그랬죠. 기금은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기금까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기금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작성해봐라. 근데 뭐가 중요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다른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쌤. 자, 기금을 안 하고 이거 두 개만 보니까 건전하네? 수입에서 지출이 건전하고 그런데 기금이 몽땅 국공채로 이를테면 우리가 이 공무원 기금에서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금들로까지 넣어보니까 완전히 마이너스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이 세 가지를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통합재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통합재정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일단 특징 봐봐. 기금 뭐까지 다 포함해야 되겠어.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외에도 기금이라든가 세입 세출의 기금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세입 세출의 기금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괄성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이건 순전히 건전성이니까 내 통장 A에서 B 통장으로 옮겨가는 의미 있어 없어? 우리은행이 아니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에 옮긴 거 의미 없잖아. 그런 건 볼 필요 없으니까 뭘로 하면 되겠어? 순계로 하면 되겠죠. 즉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는 없애버리고 그냥 순계로 하면 되겠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순계로 계산해서 보고해라. 그 다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해라. 왜냐면 자본거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공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현금주의서 작성해라. 회계가 아닌 재정통계라서 현금으로 해야 확실히 뭐다.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든 정부 예산회계하고 통합재정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자, 거기 보니까 조세 수입, 세입 수입, 세입 세출에서 여러 가지 다 합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로 표현해라? 조세 수입, 세입 수입에서 120, 그 다음 일반 행정비, 고정자산에서 140 나왔으니까 순융자 20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재정 수지가 얼마인지 거기 나와 있죠. 뭘 알 수가 없어. 정부 예산회계로는 재정 수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재정 수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자, 다시요. 거기 정부 예산회계는 재정 수지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통합제 예산으로 하니까 얼마가 늘었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재정 규모가 여기 정부 예산에는 200이라고 중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재정 규모가 160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게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다? 통합 예산이란 말이에요. 통합 예산. 그러면 통합 예산은 다시요. 통합 예산은 뭐 하기 위해서 나온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거기 포괄 범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외에 전대 차관, 도입분, 세계 잉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위축에 보니까 효용과 한계부터 봅시다. 그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 국가 재정에서 뭔만 빼놓고 금융 부분에 금융 공공 부분 빼놓고는 다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금융 재정에는 비금융 부분까지, 금융 부분까지도 비금융 공기업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건 공기업 부분에 또 해야 돼. 이건 그냥 놔두고. 효용을 봐, 효용. 효용 보니까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죠, 아까. 다음, 정부 예산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한계로는 융자 지출도 재정 수지 적자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 흑자 요인이 되는 순환적 성격을 무시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빌려놓은 것은 무조건 현금주의니까 무조건 뭘로? 적자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융자해줬어도. 내가 빌려준 돈까지도 다 돈 안 들어있잖아.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해요? 그냥 그건 적자 이렇게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나중에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일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재정에서 몇 번 문제 한번 좀 풀어보냐면 제일 위에 44번 문제만 한번 풀어봐요.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거. 자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히 기금을 포함 맞죠? 2번 통합재정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 거꾸로 돼 있죠.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은 포함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출 규모이며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내부 거래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순계로 한다고 그랬죠? 2005년부터 정부 재정 규모의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이 아니라 순계 개념으로 한다고 그랬죠? 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이제 구분이 됐어요. 나머지 제가 일요일 날 45분부터 푼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분이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우리가 성인지나 조세 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통합 재정 이런 것들은 이걸 추가로 내라는 거야. 예산안 낼 때. 그래서 뭘 하려고? 조세 지출은 조세를 진짜로 형평성 있게 잘 누구는 세액 감면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들 감면해주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통제하려고 형평성 찾으려고. 그 다음 성인지는 혹시 성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향되게 쓰이지 않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통합재정은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한지 그것도 알아보려니까 통합재정도 추가로 예산을 제출할 때 제출해라. 이런 거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온실가스도 온실가스 이제 그런 것도 제출. 그러면 어떤 것을 뭐 어디에 쓸 때 온실가스 문제 같은 것들, 에너지 같은 거 쓸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서 내한테 의회 입장에서는 보내라 입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인지예산하고 똑같이. 자, 혹시 질문이 있어요? 다음 주는 청킹 이거 나눠드릴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